네, 반갑습니다. 끝장의 노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세무 2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일단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무편이라고 해서 전산세무 2급에 추가되는 실무 부분인데요. 요거를 먼저 시작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 잠깐 봐주실 게 뭐냐면, 우리 책에 보시면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페이지로 따지자면 목차 뒷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목차가 이제 10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10페이지 뒤에 전산세무 회계 시험의 구성이라고 해서 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잠깐 보시면 되고 아니면 화면 보셔도 되고요.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이론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보시다시피 30점이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의 개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재무회계가 5문제로 줄었죠. 그리고 원가회계도 지금 보시다시피 5문제로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숫자가 그대로인데, 자, 추가된 거는 소득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떤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느냐인데요. 여러분, 요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법은 공부할 양에 비해서 문제에 나오는 개수가 좀 적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거 세법은 특히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걸 다 맞출 수 있는가라는 좀 의문도 들고요. 물론 이제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암기를 쫙 하시면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계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걸 이제 전략을 한번 짜보자면요. 자,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는요, 먼저 기존에 나오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8, 90%가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8, 90%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서 10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8문제는 맞춰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라는 거고요. 전산회계 1급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28에 16 하면 이게 16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법에서는 각각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총 5문제 중에서 한 3문제, 많으면 3문제, 적어도 2문제는 좀 맞추자는 그 목표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점수가 4점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20점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특히나 이제 재무회계나 원가회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 이 세법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 자주 출제되는 테마가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이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찝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 부분 제가 추후에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 부분을 좀 위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좀 잘 찍으셔가지고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커트라인이 70점이기 때문에 찍으라 한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래도 이게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사실 실무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이 자격시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거야. 이 관점으로는 접근하시면 빨리 합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는 빨리 합격하는 방법론 위주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험을 치고 나서도 내가 과연 뭘 공부했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격시험은 그때 그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확실하게 암기한 다음에 시험 때 다 쏟아붓고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 보통 까먹고 나오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아니 그럼 실무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실무 가서 다시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그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사에서 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단어를 딱 봤을 때, 용어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고 이 메뉴가 뭔지는 정도는 아는 수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격시험을 치는 겁니다. 이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할 거, 그건 좀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박사하지 않습니까? 박사들도 논문을 쓰고 하는데도 교수들이잖아요. 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그분들조차도 전산회계 오고 시험 문제 딱 보여주면 바로 풀어도 사실은 바로바로 못 푸시는 분도 있어요. 회계 기초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논문 쓰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을 좀 잘 알자는 거예요. 우린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격시험 공부 방법론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물론 공부하시다가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궁금하신 거 생기실 수 있죠. 그때는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글을 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가 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 70점이거든요. 자, 전산회계 1급과 비교를 해보면, 자, 세무에서는 요 기초정보관리라는 거는 없습니다. 계정과목 등록하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없고요. 일반 전표 입력은 넘어오죠. 자, 근데 이제 문제 개수가 좀 달라졌죠. 줄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매일 매출 전표도 넘어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개수가 한 문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테마 문제 3번 부가세 신고 관련된 거 나왔고요. 그 다음 내용 정정은 나오지 않고, 자, 그 다음 결산이 이렇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는 나오지 않고요. 원천 징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특이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선 기존에 있던 것들 있죠. 얘네들 3개. 얘네들 3개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1급과 난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결산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과 매일 매출 전표는 조금 어려운 분께나 뭐 그런 처리들이 한 문제씩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5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5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어려운 게 나오더라. 그럼 어떻게 준비한다? 기출문제 가지고 전표 입력 분계들을 연습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그냥 업데이트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매출 전표랑 결산도 그런 식으로 기존에 나왔던 거는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결산 같은 경우는 5문제로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부가세 신고서, 원천징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 이제 점수를 한번 보시면 각각 10점, 15점으로 문제가 좀 큽니다. 문제 개수에 비해서 배점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분 점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입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계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정 과목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 틀리면 뭐 부분 점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불확실하죠. 근데 문제 3번, 문제 5번 부가세 신고와 원천 징수와 관련된 요 큰 문제들은요 부분 점수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채점을 해보니까 제가 항상 틀렸으면 그냥 다 틀렸다 하고 채점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격자 발표가 날 때 점수를 보면 보통은 점수가 조금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은 부가세 신고서 원천징수 추가되는 부분 요걸 일단 먼저 공부할 건데,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항상 내가 아는 거는 다 입력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론이 20점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50점이 넘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0점 넘는 거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총 70점 중에 50점, 요거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실무가 좀 더 하기가 편한 이유가 문제가 좀 정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형화된 것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그 시험 시간이요, 전산회계 1급은 60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산 세무부터는요 90분이 됩니다. 1시간 반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을 못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거 시험 치러 전산 세무 몇 년 전에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시험 치러 갔었는데, 저는 이제 뭐 어차피 강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40분, 45분 만에 시험 치고 잤거든요, 엎드려서. 물론 여러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90분은 적은 시간은 아니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진다라는 뭐 이야기는 잘 없거든요. 그 전에 좀 많이 시간 조절하는 연습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우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제별로 내가 몇 점 받을 건지 그 점수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시험 준비할 때, 기출문제 푸실 때 점수에 내가 목표 점수에 도달했는가 그런 걸 좀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을 보면서 그 관점으로 이제 실무 5번과 실무 3번과 실무 5번에 대한 수업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실무 3번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 유형별로 나왔던 거를 제가 이렇게 출제 경향을 먼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눈여겨보실 만한 거는 뭐냐면 요 부가세 신고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부분이 매회 출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첫 번째 유형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요까지 전부 다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도 보면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를 대충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86회, 85회, 지금 88회까지 시험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 표는 제가 수일 내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88회까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업데이트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문제를 먼저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씩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가세 신고서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83회 기출 문제를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설치하는 거는요, 제가 지금 이 강의 파일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설치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폴더 있죠. 폴더에 가서 이 교시에 있는 이 텍스를 눌러가지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번호나 그런 것들은 여기 설치는 이렇게 파일을 열어가지고 했었거든요. 자, 근데 저는 한번 설치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여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콘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죠? 우선은 요 위에 파란색 아이콘과 빨간색 아이콘을 일부러 제가 같이 보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하실 때는 이게 파란색 아이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아이콘이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근데 또 주의하실 점은 내가 여기 83회라고 적혀 있더라도요, 이 프로그램이 조금 그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내가 제일 마지막에 설치했던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출문제 설치할 때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뭐 82, 81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생기잖아요. 설치해 보시면 나중에 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러 개 생긴 거를 각각 뭐 83회니까 83회 더블 클릭하면 83회가 뜰까? 82회니까 82회 더블 클릭하면 82회가 뜰까? 그렇게 아니라 항상 뭘 더블 클릭하셔도 어떤 빨간색을 더블 클릭하셔도 가장 마지막에 설치한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83회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더블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요거를 우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의 차이를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 탭이라는 게 있고, 이건 1급에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탭이라는 게 이건 새로 생겼죠. 네. 자, 부가가치 탭을 한번 눌러 보시면요, 지금 수많은 메뉴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 전산회계 1급 할 때는 요 왼쪽에 요 한 칸에만 메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세무 2급부터는 메뉴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탭도 한번 눌러보시면 또 새로운 메뉴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가세 신고서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 신고서를 일단 눌러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먼저 여기서 날짜를 먼저 넣어야 된다는 거 우리 전산회계 1급 조회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처음에 배웠을 때 이런 식으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그 다음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제1기라고 했었죠. 요 용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제2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를 예정 신고 기간, 두 번째를 확정 신고 기간, 그 다음에 이때를 예정 신고 기간, 마지막 부분을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누어서 1년을 총 4번 나누어서 이때마다 신고 납부 신고 납부 신고 납부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1년 동안에 수많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가 있는데 그 거래를 1년에 한 번만 딱 신고 납부를 시켜버리면 그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인력이 소모가 되고 또 이제 사람들도 그때 와서 한꺼번에 하니까 엄청난 시간, 비용, 인적 자원 낭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4번으로 쪼개가지고 각각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거래들은 그 기간에 해당되는 신고 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자,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이때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달 25일 그 다음 달 25일이면 여기서는 이제 4월 25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볼게요. 확정 신고 기간 6월 말에 끝나죠. 그러면 이 부분 그 다음 달 25일이면 7월 25일 이런 식으로. 자, 9월 말에 끝나는 것도 계속 해볼게요. 9월 말에 끝나면 10월 25일. 자, 12월 말에 끝나는 거는 그 다음 해의 1월 25일.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적은 게 뭐냐면요. 자, 그 기간, 다시 이 부분을 보면서 마우스 커서를 잘 봐주세요. 요 예정 신고 기간에 있었던 거래들이 있죠. 그거는 그 다음 달에 25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확정 신고 기간 여기 있죠. 요때 있었던 거래들은 그 다음 달 7월 25일이죠. 요때 안에 요 안에까지 신고 납부하라. 자, 예정 신고 기간도 보세요. 제2기 예정 신고 기간도 9월 말에 끝나죠. 그러면 요때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라. 자, 마지막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거 12월 말에 끝나죠. 요거는 그 다음 달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라. 됐나요? 우선 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있으신 상태로 이제 문제를 좀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또 일단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산세 관련된 내용은 그 문제가 딱 나올 때, 그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제가 또 한 번에 몰아서 설명드릴 거고, 우선 지금 보실 거는 요거 하나만 일단 잡고 넘어갈게요.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10,000원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요 말만 체크할게요. 요거 이제 뭔지는 또 시험, 그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이야기할 거니까. 자, 83회 기출문제를 일단 설치를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읽고, 같이 어떤 식으로 푸는지 그 방법론 위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경전자의 날짜 잘 보세요. 연도는 일단은 요 기출문제 나왔던 연도니까 지금은 연도는 좀 무시해 주시고요. 여러분 몇 기, 뭐 예정 확정 요것만 좀 집중해 주세요. 요건 그때 당시 기출문제의 연도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치러 가시면 2020년 데이터로 시험 치실 거예요. 그래서 다 2020년으로 기준으로 일단은 뭐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문제에서 집중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기 확정 요거 일단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단 해서 부속 서류 등은 작성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부가세 신고서 여기 보이시죠? 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어느 메뉴에 가서 입력해야 되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로 치겠습니다. 이 네모가 부가세 신고서구나. 그럼 여기 가서 우리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확정이고요. 우선은 아까 우리 부가세 신고서를 자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요 부가가치 탭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누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메뉴를 띄웠고요.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이거든요. 그럼 10을 딱 누르면 1일이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12 엔터 치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 보시다시피 빈칸으로 다 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조회할 때는 전산회계 1급에서 조회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보통 숫자가 떴죠. 근데 지금과 같이 전산세무에서는 숫자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지워주시고 하시면 돼요. 우리는 아예 쇠로 내가 직접 입력하는 거를 지금 문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메뉴를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분하는 방법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매입을 따로따로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겁니다. 매출, 매입 자료를 따로따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말하는 바가 뭔지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자, 부가세 신고서 보면 네, 여기 빨간 색깔 부분 보이시죠? 요거가 바로 매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매입 파란 색깔 보이시죠?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죠. 대충 감이 오시나요? 요 매출과 관련된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요 위에 부분에 거의 다 입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매입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시죠? 얘네들은 요 아래쪽 이렇게 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입력을 이제 하나씩 같이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에서는 이제 내가 또 가지고 시험 문제로 가지고 갈 만한 게 뭐가 있는가 한데 키워드가요. 직접 전자신고하다란 말이 있죠. 요 말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직접 전자신고하다. 이 키워드는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얼마였느냐 하면 10,000원이었죠. 요거는 금액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책에다가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이다 요거거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부터 한번 찾아보자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것도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요 오른쪽 화면이 어느 순간 바뀔 때가 있어요. 자 지금 16번 부분을 클릭을 하니까 오른쪽에 클릭이 바뀌었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54번에 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바로 아까 10,000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4번이었죠. 자 그러면은 문제 푸실 때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54번 10,000원 이런 식으로 적어 두시면 돼요. 혹은 나는 여기에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풀고 나셨을 때 채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때 몇 번에다가 입력했는지를 좀 적어 주십시오. 적어 두시고 금액도 적어 두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채점하실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가만히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번에 나는 지금 입력을 했다 라고 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54번. 자, 그리고 이제 매출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넣을 건데, 이것도 옆에다가 번호를 여러분들이 적어 주세요. 어디에 넣는지에 대해서. 자, 먼저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부터 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 키워드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키워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제품 매출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세금계산서는 여기 하나. 보이시죠? 1번 보이시죠? 5번도 있죠? 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첫 번째 줄은 1번 아니면 5번 이 두 중에서 한 군데 넣으면 되는데, 지금 영세라는 말 뭔지 아시죠? 영세는 기본적으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나오거나 혹은 내국 신용장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우선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제품 매출액. 자, 1번에다 가셔가지고요. 요 금액 보시면 부가세 별도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2억 5천. 요 금액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자, 1번에다가 250 이런 식으로 따로 넣어주세요. 자, 금액을 넣어주시면 세금 자동으로 10%가 계산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돼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것도 지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매출 부분은 자동으로 10%가 이렇게 계산이 다 될 거예요. 매입 부분은 나중에 넣어보면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계산 안 될 거고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신용카드라는 키워드가 있죠. 신용카드 매출. 요거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몇 번에 가서 넣느냐면, 신용카드는 여기 3번에 보면 신용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이란 말 보이죠. 키워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고. 한번 잘 보시면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3번에다가 5,500만 원이라고 넣으면 안 되고요. 5천만 원이라고 따로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셔야지만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가세 포함돼서 5,5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잘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 그 다음 키워드는 내국 신용장 영세율이란 말 보이세요? 세금계산서 제품 매출이란 말.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자, 아까 보셨죠? 아까 5번에 있었죠? 네, 5번이라 적으시고 여기에다가는 3천만 원 넣을게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세액이 안 붙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영세니까, 그죠? 네, 영세는 말 그대로 0%의 세율을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보통 외국에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선 세금을 안 매기고 그 나라 가서 세금을 매기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매기고요. 그 나라 가서도 세금을 매기면 그 물건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각 나라끼리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는 안 매기게, 너그 나라에서 매겨라,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키워드가 수출. 특히 직수출이란 단어거든요. 금액도 나와 있고. 자, 이 수출과 관련된 것도 아까 전에 수출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 매긴댔죠. 그러니까 그것도 영세인데, 자, 5번, 6번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5번이 되려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 키워드가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란 말도 보이시죠? 확실하게. 여기 세금계산서.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출 혹은 직수출이란 말만 나오면 6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6번으로 가셔서 네, 이런 식으로 350만 원.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매출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입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 부분 할 때는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인데 위 1번과는 별개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구인승 업무용 차량 보이시죠? 구인승 업무용 차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불공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불공이라는 거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할 때는 제가 간단하게 1000cc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1000cc가 초과되면 보통 불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불공이 아닌 것들도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불공이 아닌 거,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를 뜻하는 거겠죠. 그게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경차가 있습니다. 1000cc가 안 되는 차들인 거죠. 미만이라 할게요. 보통 1000cc가 딱 되게끔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000cc를 그냥 기준으로 해서 1000cc 미만이면 경차고, 그거 넘어가면은 경차보단 큰 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게 공제가 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책에서 나온 것처럼 9인승 이상, 9인승 이상인 차를 말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화물차. 얘네들도 공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번째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요거까지는 아직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요 네 가지는 우리가 매입을 딱 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저 위에 부분 1000cc 초과되는 쟤네들은 다 안 되는 거죠. 사실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매입세 공제라는 건 혜택이라는 건 아시겠죠? 내가 그거에 내가 매입을 한 물건의 10%만큼을 세금에서 부가세금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거에 10%만 매겨봐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거는 이제 취지는 뭐냐면 1000cc가 넘는 차를 불공한다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쓰려고 차를 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좋은 차를 1000cc 넘으면 보통은 좀 큰 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차가 아닌 일반 큰 차를 회사에서 쓴다랍시고 샀고 외제차를 산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취지에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되는 차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지금 좀 확실하게 우선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위에 것들은 공제가 안 되고 아래 건 공제가 되구나 이런 식으로 먼저 정리를 좀 하시고, 자 그럼 이 문제에 따른다면 9인승 업무용 차량 얘는 일단은 공제되는 건 아시겠죠. 공제되는 건 아실 거고, 위 1번 한가는 별개라는 말 보이시죠? 그 말은 여기 1억 5천 요 금액 안에 요 안에 자동차 차량의 금액이 지금 따로 안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금액 한번 보세요. 3,500이라는 말 보이시죠? 요거는 1억 5천이었고요. 얘네들을 따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넣는 방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매입은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10번 보시면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인데 일반 매입, 그 다음에 11번 고정자산 매입. 자, 요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정자산이 뭐냐면 우리가 재무회계 관점으로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자, 그럼 요 위에 보세요. 다시 여기에서 유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있나요? 유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자동차, 차량 얘는 유형자산으로 볼 수 있죠. 얘를 이제 고정자산이라 하거든요. 고정자산. 그래서 이걸 칸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그걸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일반 매입 쪽에다가는 금액을 1억 5천이라고 일단 넣을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일 때는 세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됐지만 매입은 계산이 안 되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불공 관련된 거 입력할 때 그때 이해가 좀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은 10%를 내가 그냥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고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만 원이고요. 10%는 350만 원이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법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키워드는 신용카드 그리고 매입입니다. 매입 됐죠? 신용카드 매입. 저는 요거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매출에서는 요 3번에서 이제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죠. 근데 매입은 신용카드 매입이란 말이 따로 없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4번 잠깐 보세요.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41번 요거거든요. 자,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적으실 때는 14번 먼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41번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41, 42를 비교해 보세요. 보시면은 일반 매입이냐 고정자산 매입이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매입한 자산이 뭐냐인데 여기 일반 매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매출해 보면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같이 이렇게 해서 묶었던 거 보이시죠? 요것도 여기 매입에 보면 14번, 41번으로 넘어왔을 때 이 부분에 신용카드 매입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 매입도 넣으시면 됩니다. 같이. 그렇게 이제 각각의 자리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매입이 3천만원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가 3천 넣으시고 300 넣으시면 요 14번에 자동으로 금액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옆에다가 또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 보시면 오른쪽에 예정 누락분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디랑 연결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7번 먼저 보시면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이 보이시죠? 자, 요걸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기간부터 다시 보세요.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확정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확정기간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시간상 생각해 보시면. 왜냐면 예정은 그 이전 기간인데 그 이전에 내가 입력해야 될 걸 입력을 안 했던 거예요. 됐죠? 입력을 안 했는데 이제 확정신고 기간이 되어서 이거 안 넣었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정신고 기간 때는 예정 누락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7번에는 매출과 관련된 누락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에는 매입과 관련된 누락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우리 문제에서는 자, 예정신고 누락된 매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으로 일단은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에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 오른쪽 38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8번 가셔가지고 네, 여기다가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38번이 세금계산서. 그 밖에는 아까 뭐였죠? 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러니까 이게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거를 입력하는 칸이거든요. 이 문제에 따른다면 38번에다가 여러분들께서 1000만원 넣어주시고 세액은 100만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라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요 21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문제 푸실 때 지금은 처음이니까 요런 거 찾는 게 조금 이래저래 헷갈리는데요.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대충 이제 뭐가 어디 있는지가 좀 기계적으로 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키워드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미환급된 세액 100만원 여기다가 100만원이라고 넣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집어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자 그거 있었죠? 어디 갔노? 네, 요거 54번까지 이렇게 넣었었죠. 요 직접 전자신고 하여란 말이 있어가지고 전자신고 세공 요까지 일단 다 했고 지금 다 넣은 거거든요. 자, 근데 예정신고 누락분 이거 문제 좀 풀어보신 분이라면 의문 가질 만한 게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가산세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면 매입된 게 누락됐었죠. 매출된 게 누락된 거 아니죠. 자, 이 효과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을 매출했습니다. 매출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거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꼼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물러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은 내가 신고하면 할수록 세액을 감면받는, 공제받는 혜택입니다. 그거를 예정신고 때 누락했습니다. 그거 누락했다고 해서 내가 뭐 세금을 덜 내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 붙는 거 나중에 이따가 문제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났으면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는 저장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꼭 눌러 주시고 확인, 그리고 이렇게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 입력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문제 뒤에 보시면 그 부가세 신고서 문제만 제가 쫙 종류별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문제만 일단 10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를 순서대로 쫙 다 같이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실 거고 최대한 부분 점수를 많이 맞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천천히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통은 기출문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그냥 풀거든요. 우리 교재 컨셉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총 10문제는 전부 다 그냥 같은 데이터 지금 83에 깔아놨잖아요. 요거 가지고 일단은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입력하셨던 거 이제 넣을 때마다 이렇게 날짜를 넣고 나서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요걸 지우고 스페이스 엔터 치시면 되거든요. 스페이스 엔터, 숫자에 가서 다 스페이스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워가지고, 네, 색도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지워서 문제를 각각 풀 거예요. 그리고 문제마다 전부 다 그 기간이 다를 겁니다. 어느 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다 지우고 나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기출 데이터를 제가 일부러 활용하는 이유는 실제로 다른 책들 같은 경우는 그 출판사에서 책 좀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기출 데이터처럼.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한 번씩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출문제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첫 번째 문제 마무리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 2번부터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